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 정론 상속 쪽에서 상속의 일반적 효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는 149페이지, 149페이지에 제3절 상속의 효력 중에서 상속의 일반적 효력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에 자,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를 정하고 있는 조문이 1005조인데 1005조를 보시면은 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일신 전속적 권리나 의무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라는 부분을 보세요. 자, 양가로 기억이 이제 포괄적 승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승계된다라는 말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별도로 부동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자가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권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승계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빚도 상속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이라는 말은 적극적인 재산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채무도 재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의무로 구체화되지 않은 이 법적 지위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 한도액을 정해서 계속적 보증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속적 보증인의 지위 이것도 이제 재산법상의 어떤 지위이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일신 전속적인 권리나 의무는 상속 대상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사용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용 재산에 관해서는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제사용 재산이 있을 때 일반 상속 재산과는 달리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가 되는데 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특별한 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주재자가 아무나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인 중에서 제사 주재자가 그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숫자 2번에 공동상속재산의 귀속 및 공동상속인의 지위라는 부분을 보세요. 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크게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법적 분쟁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적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걸 이제 공동상속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공동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될 겁니다. 이 귀속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를 100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자, 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공유를 밝히고 있는 조문인데, 이 1006조에서 말하는 공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유를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 공유가 물권법에서 얘기하는 공유하고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인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들이 이 자신의 상속분하고는 무관하게
상속 재산의 소유자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응해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자, 양가로 1번이 이제 의의를 보세요. 자, 공동상속이라는 말의 뜻.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공동으로 승계하는 것을 공동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승계하지만 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상속재산 공유는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까지 1006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공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양가로 2번의 상속재산 공유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물권법에서 배운 공유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라는 것은 논란이 있어요. 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1006조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물권법상 공유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각 공동상속인들은 개별적인 상속 재산에 관해서 공유 지분권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고요. 이 공유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의로 이해하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에 채권 채무가 공동으로 상속이 되었을 때 이 채권 채무가 공동 상속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가 불가분 채권이나 불가분 채무다라고 한다면 공동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형태도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인들은 불가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거나 내지는 불가분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양가로 기억에 불가분 채권의 경우에는 불가분 채권은 상속재산 분할 시까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불가분적으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모든 공동상속인들을 위해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분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불가분 채권 관계는 상속재산 분할 시까지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으로서 물려받은 불가분 채권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양가로 니은은 이제 불가분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분 채무도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각자는 그 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제 불가분 채무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가분적인 채권이나 가분적인 채무도 이게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불가분적으로 귀속이 될 것이냐.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양가로 기억에 상속재산 분할 대상성이라고 나오는데 가분 채권이나 가분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서 승계가 됩니다. 분할되어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예금 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인으로 자녀가 2명이 있어요. 이 자녀 2명은 1억 원의 예금 채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분이 균등하고 자녀가 2명이라고 한다면은 각자의 상속 지분율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2분의 1의 그 비율에 따라서 예금 채권이 분할되어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각자 5천만 원의 예금 채권을 상속을 통해서 취득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 가분적인 채권이 가분적인 채권이
상속 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양가로 니은에 양가로 디귿 양가로 디귿을 먼저 봅시다. 가분적 채권에 관해서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상속재산 분할로서의 효력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예금 채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든지 혹은 자신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가지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것은 채권 양도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채권 양도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분적 채권의 경우에도 각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 취득하게 되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예컨대 가분적인 채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래요. 자, 가분적 채권, 분할이 가능한 채권이 가분적 채권이지 않습니까? 가분적 채권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피상속인이 X이고요. 상속인으로 자녀 A가 있습니다. 상속인 자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자녀 B가 있습니다. 자녀 B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 1억 원의 예금 채권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 이 예금 채권은 가분적 채권이기 때문에 상속인 A와 B는 5천만 원의 채권씩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예금 채권 1억 원의 채권을 A와 B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상속인인 자녀 A가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생전 증여를 받은 바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증여를 받았는데 이 증여받은 액수가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생전 증여 1억 원을 A가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인 예금 채권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A와 B가 분할해가지고 취득하게 되면은, 즉, 이 예금 채권을 이 경우에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가지고 귀속이 된다. 분할 승계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상속이익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반면에 B의
상속이익은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A, B는 대등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형평에 반하는 결과, 이게 초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이 과부족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피상속인 X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오로지 예금 채권밖에는 없어요. 이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예금 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예금 채권, 이거 비록 가분적인 채권이지만 예금 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상, 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분적인 채권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 귀속시키게 되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니은해 보세요. 자, 가분적인 채무에 관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냈습니다. 가분적인 채무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는 장남만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냈다면은 그 합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면책적 채무 인수의 실질을 가질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 가지고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면책적 채무 인수의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 인수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력을 가지려면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약정에 의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대상재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대상재산이라는 말은 상속재산이 변질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 수용되는 바람에 수용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 수용보상금이 바로 대상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의 변질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재산, 이걸 대상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상재산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을 취득했다면 이런 금원을 대상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면 이 대상재산은 상속재산하고 가치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숫자 3번에 재사용 재산의 특별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는 다르게 여러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승계되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사 주재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8조의 3을 보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이며, 무슨 말이에요? 자, 1정보라는 말은 좀 낯선 말이죠. 3,000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00평 범위 내의 금양이냐라는 것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목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벌목을 금지하고 있는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0평 범위 내의 분묘 수호를 위한 임야와 그 다음에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묘토라는 말도 다른 말로는 위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농지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분묘를 수호하거나 봉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농지를 묘토인 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그 다음에 족보, 그 다음에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자, 양가로 1번의 재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의 관계인데, 자, 동그라미 2번의 상속과의 관계에서는 재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의 특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 주재자가 아닌 자가 재사용 재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져 있으면은 제사 주재자의 재사용 재산의 승계권을 침해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상속회복 청구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 재사용 재산의 승계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재사용 재산의 범위입니다. 자, 금양임야라는 말이 있는데 조상의 분묘가 있거나 설치할 예정으로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금양임야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만을 재사용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초과 부분은 그냥 일반 상속 재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묘토인 농지인데 그 수익으로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묘토인 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묘토 농지는 분묘 매 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유채유골. 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채유골은 이건 재사용 재산으로 1008조의 3이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유채유골은 특수한 물건으로 이 제사 봉양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사용 재산에 준해서 취급을 합니다. 양가로 기억에 승계권자는 결국은 재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사 주재자를 누구로 볼 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만약에 피상속인이 유채나 유골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 혹은 어디에다가 매장을 해달라 이렇게 의사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럴 때 피상속인의 유채유골 처분 의사 효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이게 피상속인이 유채유골 처분 의사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유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유언은 법으로 정한 유언사항에 관해서만 유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 이거는 존중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 존중해야 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다른데 어쨌건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재사용 재산의 승계자인데, 자, 재사용 재산의 승계권자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는 제사 주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사 주재자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협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남이 없으면은 차남이 제사 주재자가, 그러니까 장손이 장남이 없으면은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고, 장손자도 없으면은 차남이, 그 다음에 남자 그 아들들이 없는 경우라면은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제
관습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 주재자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 재산이 도대체 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일반 그 상속 재산의 구체적인 예들은 판례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일신에 전속되지 않은 권리 의무가 상속 대상 재산이 되는 거고, 특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재산 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채무가 공동 상속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게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